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 조직을 들 수 있겠지만 지금 한 곳만 선택하라면 중앙선관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선관위는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뒤 문재인 정권 시절 아주 문제가 많았던 여러 조직들, 예를 든다면 국정원, 또 국방부, 외교부, 이런 외교 안보 관련 조직들은 상당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생히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시절 선관위는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한 좌경화된 조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는 오히려 반정부 기관에 가까운 이상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 편향적이다 이런 조직들은 있을 수 있지만 선관위는 그것도 아니고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 때는 철저하게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행태를 보이다가 비좌파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오히려 약간 반정부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직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런 부분은 선관위의 여러 구조적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하고 게다가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거짓말 해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난 것은 현재 선관위가 얼마나 정상적인 정부 조직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천국, 다른 나라 선관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관위는 이처럼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추적해 보도한 제도권 언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언론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도 선관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보도해온 곳은 거의 몇 곳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꽤 알려진 소위 보수 우파 채널 가운데도 선관위 문제라면 아예 외면하는 우파 채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를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제도권 언론에 의존하거나 혹은 이른바 보수 우파 유튜버 채널을 시청하는 국민들 중에도 선관위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몇 년간 일반 국민들에게 거의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었던 대한민국 선관위의 문제점을 SNS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한 인사가 바로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입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배명수 대표는 젊은 시절 선관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관위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특히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는 선거 관련 소송에서는 선관위 측 공무원으로 직접 이 업무를 많이 다뤘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잇따라 밝힌 선관위 관련 내용은 그동안 몇 차례 여러분에게 권순알TV를 통해 보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선관위의 충격적인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및 거짓 해명 사태로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서 그동안 배명수 대표가 밝힌 선관위 관련 내용들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관위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직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단언합니다. 배명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군, 법원, 국정원, 국회 그 어느 기관보다 중앙선관위가 세다.
우리나라는 365일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문재인이 들어서서 생긴 이상한 현상 중 하나다. 80여 개가 넘는 여론조사 업체가 문재인 들어서고 우죽순처럼 생겼다. 그 업체들을 보면 전화기 달랑 놓고 직원 몇 명이 전부다. 이런 학고방 여론조사 업체를 감독하고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가 중앙선관위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여론조사 업체에 여론조사 샘플을 제공하고 사후 감독하는 등 직간접 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정당 대표,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사실상 여론조사가 결정한다. 그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장악하고 있다. 아무런 통제도 없이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맨날 부닥치는 게 정치인이라 그들에게는 조금도 대단하게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와 정당 활동과 정치자금 등 촘촘한 법망의 피감시자로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 정치권의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자치단체 선거든 이런저런 여러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관위에 일단 찍히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런저런 구실로 선거법 위반 이런 혐의로 고발을 선관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칫하면 애써 딴 금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밑보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배명수 대표는 선관위가 법원도 겁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형식적인 명예직이지만 전국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들이다. 그 숫자가 무려 200여 명이 넘는다. 고위직 법관 전부가 선관위의 우군인 셈이다. 선거나 특별한 일 없어도 한 달이면 너댓 번은 선관위 공무원과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 선거 기간이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거의 매일 서로 붙어서 지낸다. 법원이 선관위이고 선관위가 법원이다. 부정선거 재판에서 법원이 아예 증거를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걸 봐라. 이런 선관위인이 민원인의 부대끼는 일반 공무원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논다. 돈도 많다. 예산도 많고 쓰는 것도 국정원처럼 특별판공비다. 굳이 뇌물 안 먹어도 된다. 또 승진도 초스피드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1급자리가 다른 부처는 서너 명이라면 인원이 택도 아니게 적은 선관위는 십수명이다. 그러니 저렇게 똥배짱인 것이다. 한국이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주사파 정권보다도 힘이 센 중앙선관위란 공룡을 수술해야 한다. 배명수 대표가 밝힌 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선관위는 공무원 인원 대비 고위직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런 이상한 조직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 사무총장 모두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조직의 장관급만 지금 3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명수 대표에 따르면 1급 이상이 최소 10여 명 혹은 2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에 비한다면 말도 안 되게 고위직이 많은 거죠. 큰 부처라 하더라도 장관은 당연히 1명, 그리고 차관은 1명 또는 2명, 1급 경우도 많아봐야 5명이 되지 않는 조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1급이 무려 최소한 10여 명 혹은 20명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비대해져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를 소속 인원 대비 윗대가리가 이렇게 많은 조직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김대중 노무현 때 신의 적장이 되었다. 헌법기관이라 검찰도 꺼려한다. 정당은 자기들 감시기관이라 더 그렇다. 7급 선관위 공채 경쟁률은 700 내지 800대 1, 9급 선관위 경쟁률은 200대 내지 300대 1로 대단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조직은 선관위는 다른 중앙부처와 달리 행정고시 출신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7급이나 9급 출신 공무원들이 많은데 고위직은 오히려 다른 조직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이죠. 현재 박찬진 사무총장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7급 또는 9급에서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사무총장도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에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은 다른 중앙부처보다는 오히려 월등히 적은데 고위직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혜를 받은 조직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연결되고 국회와 연결되고 여기저기 걸쳐 있다. 선관위를 개혁할래도 개혁할 주체가 어중간하다. 국회가 입법 제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할 수 있겠나? 택도 없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더 못한다. 그러면 셀프 개혁밖에는 없는데 선관위가 할 턱이 없다. 방법은 하나다. 선거 범죄를 잡아내서 선관위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거가 똑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은 안보나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베네수엘라도 선거가 오염돼 산유국 부자 나라에서 거지 나라가 되었고, 러시아도 선거가 오염돼 푸틴 장기 집권으로 세계적 왕따 나라가 되었다.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최고로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관위 개혁을 국회가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 목줄을 선관위가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어렵겠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대통령이 무슨 선거 중립을 위협한다 이런 식의 역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전면적으로 나서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선관위를 견제할 곳이 법원도 안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선관위 개혁의 가장 적임인 곳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나서서 선관위의 명백한 불법 탈법 행위를 잡아서 그 문제를 갖고 선관위를 사법 처리한다면 선관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침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렸다시피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과 오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이 국민고발단을 모집해서 선관위를 이번 12일 금요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단장도 어제 검찰에 선관위를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잇따라 나온 만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이번에 고발된 사건을 하나의 단서로 해서 선관위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지난 2020년 4.15 총선 의혹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조혜주 상임위원, 장관급이죠. 문재인이 무리하게 자기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조혜주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는 선관위 4급 공무원을 하다 퇴직한 후 2번이나 문재인 대선 캠프에 들어가 문재인 당선을 위해 그야말로 견마지로를 다한 인물이다. 그런 정치 편향성 인물을 엄정 중립, 공정관리가 생명인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회에 앉힌 문재인의 낯짝 두꺼움에 실로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여기에 감탄은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원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똑같은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승진하는 자리였다. 중앙선관위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외부 인사, 정치 편향성 인물의 상임위원 임명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조혜주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놓고 청문회에서 그 얼마나 야당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반대했던가. 나는 문재인이 이번에는 처리할 거라 봤다. 어떻게 심판을 자기 편 사람으로 앉힌단 말인가. 그러나 문재인은 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혜주를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상임위원, 핵심 자리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힌 문재인의 그 행동에 대해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내가 선관위 근무할 때는 선관위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에 철저했다.
나와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중 동료들은 1급에서 2급직으로 모두 퇴직했고 후배들 중 일부는 1, 2급직에 아직 있다. 그들은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했으면 김남국이 종편의 패널로 나와 문비어천가를 목이 쉬게 외치다 국회 배지 단 것보다 훨씬 쉽고 폼나게 배지를 달았을 거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들은 규방의 규수가 외간 남자 피하듯 정치권은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았다. 평생의 모토가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혜주는 달랐다. 조혜주는 호남 출신, 전북 익산 출신이다. 조혜주는 내가 선관위에 근무할 때 전북 어느 지역 선관위에 이름 없이 있었다. 그 당시 조혜주는 직급도 나보다는 하급직이었다. 좌파 정권 들어서고 조혜주가 중앙선관위로 왔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도입에 앞장을 섰고 퇴직하자마자 문재인 대선 캠프로 달려갔다. 조혜주는 후세 역사가가 선정하는 난신적자 반열에 오를 것이다. 그만하면 이름은 남긴 것이다. 비록 오명이긴 하지만 이렇게 조혜주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조혜주와 관련해서는 이런 글도 썼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 조혜주를 청문회 통과도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앉힐 때부터 조짐이 수상했다. 역대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 공무원으로서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장관급인 사무총장을 거친 후 임명되는 자리다. 조혜주는 중앙선관위에 근무한 건 맞지만 2012년 퇴직한 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다. 역대 한 번도 없는 이런 인사에 선관위가 엄청 술렁거렸다고 한다. 조혜주의 상임위원 임명은 우파 대통령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군사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인사다. 그러나 역시 문재인이다. 늠름하게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은 선관위의 승진 순서를 어겼을 뿐 아니라 현직이 아니라 퇴직자를, 그것도 자기 대선 캠프 출신을 앉혔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배명수 대표가 말하는 이 문재인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짐작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사전선거와 전자개표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선거는 옛날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 부정선거가 개입되기 좋은 토양을 제공하는 사전선거나 전자개표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선거 때의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많은 개표장은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과 각 시민단체 감시단이 개표나 검표나 집계하는 데를 빼곡하게 둘러싸서 하나하나 감시하고 시시비비 따지니 부정선거는 언감생신 꿈도 못 꿨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투표 개표 때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난기 있는 인간들이 기표란 딱 중간에 걸쳐서 찍은 투표지가 들어 나왔는데 확대경으로 보면서 서로 자기 쪽으로 넘어왔다고 싸우는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지금보다 정권의 힘이 더 셌어도 부정선거는 엄두도 못 냈다. 그리고 당시는 각 투표소에 투표구 위원장 도장이 안 찍히면 무효였는데 그런 무효표가 많이 나오면 그 투표구 위원장을 조사해 고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하는 정도가 가장 큰 부정선거 시비거리였다. 그래봐야 수십 표 내외였다. 재검표 소송이 들어 있었어도 막상 투표함 까보면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10여 표 내외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표란 딱 중간에 걸쳐 찍은 표를 재감식해서 나온 차이 정도였다. 선거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선거는 모든 국민이 알기 쉬운 수동 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해놨다. 국민의힘당은 선거를 옛날 방식으로 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 시비가 사라진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는 축제의 장이다. 그걸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투개표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런 글도 썼습니다. 정말이지 선관위도 희한하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날인데 개표를 밤샘 하면서 축제처럼 하는 게 뭐가 나빠서 꼭 전자개표로 하려 하는가. 예전에는 개표장에 간이 식당도 차려놓고 밤새 정당 관계자와 참관인과 일반인들 왁자지껄 술도 마시고 재밌었다. 무슨 IT 강국 한다고 그러는가.
사람 사는 재미는 생각도 안 하는가? 우리보다 한참 더 선진국들도 밤새 수개표한다. 부정선거에 이용되기 쉬운 사전선거와 전자개표 이거 제발 좀 하지 말자. 선관위는 왜 자꾸 의심가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가? 내가 소시적에 선관위 공무원 했지만 그때는 정말 엄정중립 공정관리가 모토였다. 지금의 선관위는 공무원 노조가 장악하고 호남 출신이 타 부서보다 월등히 많다고 한다. 제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만은 옛날 방식으로 하자. IT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배명수 대표는 또 4.15 총선 후 이른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대립되는 양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주장하면 IQ 낮은 바보나 못나게 살아온 피해망상증 환자로 취급했다. 그러나 내가 보니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이 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머리가 나쁘거나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찌질이가 부정선거 주장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며 오히려 그 반대다. 수백 수천억 자산가나 가방끈이 길어도 너무 길거나 똑소리 나는 의사나 변호사인 내 친구와 지인들이 부정선거에 더 공감하더라. 어중간한 것들이 수십만 선거 참관인이 있는데 무슨 선거 부정이냐고 한마디로 비웃던데 이는 성실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다. 상당히 뼈있는 말을 배명수 대표가 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3구 대선 바로 직후에는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기로 소문난 여의도연구소는 윤석열 후보가 10% 내외의 승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재명이 몇만 표 차이에 초초박빙으로 이기도록 해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긋나 윤석열이 아슬아슬 당선됐다고 본다. 앞으로 사전선거 없애야 한다. 부정선거 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다. 사전선거가 전체 투표수의 40%가 넘는다. 그런데도 당일 선거만큼 절차적으로 공정성 담보가 안 된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차라리 본선거를 저녁 8시까지 하라. 또 하나, 재외선거도 없애야 한다. 어찌하여 교포는 좌파들만 있나? 80% 가까이 이재명 찍은 표다. 한국에서도 투표한 보관이 잘 안 되는데 해외에서 어지간히도 잘 됐겠다. 말하면 입만 아프다. 또 몇천 표 재외국민 투표 때문에 선관위 공무원 제외 선거 담당 영사로 해외 체류하고 막대하게 선거 비용 쓰고 돈은 안 아깝나? 이번에도 사전선거와 재외선거에 손을 댔다고 나는 확신한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됐다고 이걸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다. 윤석열 개인이 당선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왜 그렇게 국민 보기를 발세 때만큼도 안 여겼겠는가? 바로 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으로부터 2022년 3구 대선 때까지 약 2년간 배명수 대표가 SNS를 통해 밝힌 선관위 관련 또 선거 관련 포스팅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선 직후 윤석열 정부의 정권 인수위에 대해서 선관위 공무원 출신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배명수 대표는 당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권 인수위는 선관위 공무원 출신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호남 지역 공무원이 선관위 핵심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영남 출신 선관위 공무원은 숨도 못 쉰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한 선거 관리를 민주당 일색인 호남 지역 출신 공무원이 장악하고 있다면 그 선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십수년 전부터 선관위 공무원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자유우파 시민에게는 쎄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여론조사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국민이 안 믿는 국민보다 더 많다. 정권 인수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인적 구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고 또 의혹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해서 균형이 전혀 안 맞는다는 말도 있고 또
또 선관위 공무원 중 압도적 다수가 민노총 계열 노조인 정공로에 가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좌편향 정권의 충실한 도구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앙선관위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반정부 기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은 선관위의 인적 구성과 상당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현실인 만큼 제기되는 많은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는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태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